잠깐 잘 쉬셨나요? 그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체 상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뇌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뇌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뇌 측면에서 본 그 대뇌 피질의 모습이죠. 그 대뇌 피질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 이제 위쪽에 중심열이고, 여기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고, 이게 그 후두엽, 전두엽, 이 중심열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우리의 뇌의 기능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뒤에서 이제 또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 구조와 기능을 보면 뇌는 4개의 엽으로 되어 있다. 뇌는 4개의 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전두엽. 이렇게 4개의 엽으로 되어 있다. 4개의 엽으로 되어 있고 먼저 후두엽을 살펴보면 뇌의 뒷부분을 후두엽이라고 한다. 뇌 뒷부분을 후두엽이라고 하고 아까도 우리 살펴봤죠? 요 뒷부분이 이렇게 후두엽이라는 거, 후두엽.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교재 후두엽. 그 앞에가 그 전두엽. 그리고 두정엽. 과 이제 측두엽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후두엽은 뇌 뒷부분이고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1차 시각 피질을 포함한다. 라는 거. 뇌 뒷부분과 시각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1차 시각 피질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이제 후두엽이다. 그리고 두정엽은 후두엽 앞에 후두엽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두정엽이다. 후두엽 앞에 위치하는 것이 두정엽이고 그 신체의 각 부위에서 수용한 체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공간 내에서 신체의 위치나 운동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운동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후두엽 앞에 위치한 두정엽이다. 라는 거. 신체 부위에서 수용한 이게 감각적인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의 위치나 운동 지각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두정엽이고, 그다음 측두엽은 두정엽의 양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측두엽이다. 두정엽의 양 옆쪽에 그 두정엽의 가운데 그 양 옆쪽에 있는 것이 이제 측두엽이다. 라는 거죠. 이 측두엽은 두정엽의 양 옆에 있고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1차 청각 피질. 청각 정보를 그 두정엽의 양쪽 옆에 있으니까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1차 청각 피질과 보다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2차 시각 피질이 이제 그 위치한 것이 이제 측두엽이다. 1차 시각 피질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아까 1차 시각 피질이 후두엽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후두엽이 손상되면 어때? 1차 시각 피질인 후두엽이 손상되면 시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2차 시각 피질이 이제 그 측두엽 손상되면 시력은 유지되지만 복잡한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1차 시각 피질이 아까 있었던 우리의 그 후두엽에 있던 1차 시각 피질이 손상되면 시력을 잃게 되지만 잃게 되지만 2차 시각 피질인 이 측두엽이 손상되면 그 1차 시각 피질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보는 것은 보지만 그 2차 시각 피질은 더욱더 정교한 것들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전두엽. 여러분들도 이제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살아오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뇌 앞부분이 전두엽이죠. 그 전두엽은 어때요, 여러분? 전두엽. 전두엽. 전두엽은 뇌 앞부분에 있는 것이고 근육 운동을 지배하는 1차 운동 피질, 1차 운동 피질이고요. 전전두엽. 운동을 계획하고 행동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통합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관여하는 것이 이제 전두엽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전두엽. 그러니까 1차적인 그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제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감각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더 그 정교한 그 단계를, 정교한 단계로 나아가는 정신적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전두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청소년기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 많이 배우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뭐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이런 것도 배우고 청소년기에 그 반항을 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왜 그 전두엽에 아직까지 발달을 하지 않아서 우리의 행동은 아직까지 미숙하고 우리의 행동에 그 부모들과의 생각과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전두엽에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얘기할 때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미래 예측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두엽은 또 발전을 할 때 계단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계단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쭉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나아지는구나 이야기를 하겠는데 계단식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에 얘가 훅 커버린 것 같아. 생각이 훅 자란 것 같아. 이 전두엽이 그렇게 계단식으로 어느 순간에 훅 자라버리는 거죠. 전두엽의 기능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 전두엽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부모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다 잔소리로 들리고 통제로 들리고 그것들이 다 뇌의 기능이 전두엽이 아직 다 기능을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트러블이 생긴다라고도 이제 우리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 전전두엽의 기능이고요. 그 뇌는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좌뇌, 우뇌 이렇게들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좌뇌가 발달되었나요? 우뇌가 발달되었나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뇌는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누는데 그 사이에 뇌량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뇌량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뇌량이라는 것이 우리의 두 뇌 사이를 연결해주고 신경다발로 연결을 해줘서 우리가 서로 그 생각을 호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뇌량이라는 것이다. 양반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환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제 서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뇌량이라는 거대한 이제 신경 다발이 두 위치 사이를 이제 연결해주고 있다. 좌반구와 우반구. 그래서 우리 뇌는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연결된 고리로 인해서 서로 이제 그 호환되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좌반구와 우반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 좌반구는 뭐고 우반구는 뭘까? 좌반구와 우반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면 그 우반구는 어때요? 우리가 우측에 있는 뇌죠. 우뇌는 신체의 좌측을 조절을 해요. 신체의 좌측을 조절을 하고 사람이 얼굴을 변변하거나 노랫가락을
구분하는 것까지 주로 시공간적인 정보, 비언어적인 소리 정보를 그 처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우뇌의 역할이다. 라는 거, 좌측을 통제하면서.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 정서적인 지각, 정서적인 반응성에 관한 기능을 한다. 우뇌가 발달해, 우뇌를 키워줘야 창의력이 발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창의력에도 관여하는 것이 이제 우뇌다. 라는 거. 그리고 좌뇌라는 것은 좌반구는 신체의 우측을 조절한다. 우측을 조절하고 언어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좌반구이다. 그래서 말하기, 쓰기, 계산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하는 것이 이제 좌반구이다. 그리고 언어, 논리, 수리에 관한 기능을 담당한다. 라는 거. 그리고 좌반구와 우반구 기능의 분화는 3세경에. 그러니까 좌반구와 우반구가 서로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는 그 시기는 거의 3세경에 좌반구와 우반구가 자신의 기능을 분화해서 잘 잡아간다. 라는 거. 거의 3세경에 완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좌반구와 우반구에서 언어 사용에 특화된 뇌 영역이 있어요. 좌반구와 우반구에서 보면 언어 사용에 그 특화된 뇌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브로카 영역은 말을 하는 거죠. 언어를 표현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브로카 영역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언어를 이해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베르니케 영역의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언어의 표현,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의 그 역할은 브로카 영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베르니케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여기 이렇게 우리의 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여기가 브로카 영역, 여기가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다. 라고 요 정도의 그 영역이다. 영역에서 이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브로카가 이제 전두 영역의 바로 뒤쪽에 이제 차지하고 있죠. 베르니케 영역은 이제 약간 그 뒤쪽에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위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이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실어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어증. 그러니까 실어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정신적인 그 문제, 뇌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 정서적인 그 변화들을 뇌 손상을 통해서 이제 인지나 정서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언어 감각적인 부분, 이제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그 실어증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실어증에는 이제 그 표현성 실어증과 이제 수용성 실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현성 실어증은 이제 운동성 실어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용성 실어증은 감각성 실어증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브로카 영역의 실어증, 은 이제 표현성 실어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성 실어증 얘기인데 브로카 영역은 어때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브로카 영역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해주는 영역은 말을 하게 하는, 표현하는 언어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말이 유창하지 못하고 진보식 문장을 사용하고 따라 말하기도 잘하지 못하거나 청각적인 언어 이해 능력은 가능하다.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 이해 능력이기 때문에 베르니케 영역이 상하지 않고 이제 브로카 영역이 상했을 때는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이해하는 것에는 어,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반구 전두엽 아랫부분 브로카 영역에 손상이 됐을 때 이제 브로카 실어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방구는 이에 대응하는 부위 손상 시 언어 장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반구 전두엽 아랫부분 브로카, 자반구 전두엽 아래에 있는 브로카 영역, 우방구에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손상이 있을 때는 언어 장애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고요. 베르니케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은 뭐겠어요, 여러분? 베르니케 실어증은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발음과 억양 측면에서 보면 뭐 유창해, 말도 잘하고 문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잘 맞아. 하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말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말을 지금 종종 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들은 몸짓든 행동을 사소한 의사소통은 잘하지만 청각적인 처리가 필요한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제 청각적인 이 사람은 이제 말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반구 축두엽 뒤쪽 부분의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베르니케 실어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좀 나와 있죠. 교재에 브로카과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브로카 영역의 표현 실어증에 대한 예가 나와 있고요. 그쵸? 굿클래스가 이제 써놓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실어증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예시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뇌손상과 정신장애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뇌손상이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예를 들어 놓은 사례가 있는데요. 피니스 게이지의 사례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고 후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얘가 어느 부분을 다쳤는데, 다른 부분은 멀쩡한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하면, 뇌의 그 부분을 다쳤으면 이렇게 이 부분을 관할하는 것은 어떤 것이구나, 어떤 것이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논문을 쓰거나 이제 어떠한 것들의 실험을 할 때도 이제 가설을 설정해놓은 거죠. 뇌의 전두엽을 다쳤을 때 전두엽의 기능은 어느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것이 맞아 들어가면 그것은 가설이 맞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 가설을 이렇게 세웠지만 이 가설을 빗나가서 전두엽이 다쳤지만 어떤 부분이 이상해지더라. 그래서 이상해지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검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니스 게이지의 사례를 보면 철도 공사 인부였던 이 사람이 이제 폭파 작업 중에 이렇게 쇠의 뭉치가 이렇게 뇌를 관철을 한 거예요. 뇌를 이렇게 쭉 뚫고 들어간 거예요. 뇌를 뚫고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정수리를 뽕 뚫고 이렇게 동그란 관이 이렇게 뚫고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신기하게도 깨어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서 이제 수술술에 이제 올라탄 거죠. 수술 침대에 올라탄 거죠. 올라타고 수술을 잘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보니 이 사람이 이 다른 데는 외상적으로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수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 보니 이 사람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착하고 근면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본능적이고 무례해지고 뭐 참지 못하는 이런 성격, 윤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망가진 사람처럼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고
뭔가 망가진 사람처럼 성격이 바뀌었더라.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전두엽, 이 사람이 손상당한 부위가 전두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앞에 있었던 그러한 성격들을 전두엽이 관여를 하는구나. 그래서 전두엽은 감정이나 의사결정, 판단력,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상실한 걸 보아하니 전두엽은 이런 것들을 기능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사고 후에 성격과 이성적 행동에 문제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검증을 해냈다라는 거죠. 뇌 손상을 통해서 어떠한 정신 장애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뇌 세포를 우리는 이제 그 뇌 손상,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뇌를 발달시켜주는 적절한 시기라고들 이야기하죠. 적절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절한 시기의 영향, 환경적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데 태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 뱃속 안에서 얼마만큼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안정되게 그 태내기를 보냈는가. 태내기와 영아기의 영양 결핍은 뇌세포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결정적 시기,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충분한 영양과 환경적 자극이 중요성이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연결해주는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마지막 3번 행동과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호르몬 보면 여러분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면 뇌는 신경계를 통해서 어때요? 신체 부위와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내분비계라는 이제 우리는 정보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분비 계통의 호르몬을 방출해서 신체 여러 기관에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연결해주는 다른 경로다. 그것이 내분비 계통에서 방출해주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을 통해서 신체 여러 기관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거. 그 호르몬 중에서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은 뭘까? 우리가 걷고 숨쉬고 하는 이러한 것들. 걷고 숨쉬고 행동하는 운동 뉴런이 근육에 분비한 아세틸콜린이 작용한다. 라는 거. 걷고 숨쉬고 숨쉬는 등 행동 이런 행동이 행동은 운동 뉴런이 근육에 분비한 아세틸콜린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육의 수축, 심장 박동의 늦춤, 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제 아세틸콜린이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아세틸콜린 수준이 낮은 사람, 여기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 심하게 그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사람을 봤더니 아세틸콜린 수준이 아주 매우 낮게 나타나더라. 라는 그 연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아세틸콜린은 이제 근육에 관한 것들을 이제 관장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근육이나 이제 심장 박동 이런 쪽에 이제 관여를 하는 것이 그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세틸콜린이 이제 치매에도 굉장히 알츠하이머병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 라는 거까지 아세틸콜린에 대해 살펴봤고요. 도파민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은 시상 하부와 중뇌에 있는 뉴런들이 신경 전달 물질 운동 조절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도파민에 대해서 시상 하부와 중뇌에 있는 뉴런들의
신경 전달 물질, 운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운동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뭐죠,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학교에서 흔히들 ADHD들 이제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ADHD 학생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혈압 조절, 정교한 운동 조절을 하는 것도 이제 도파민이다. 쾌감, 즐거움에 관여하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제 도파민의 역할이다. 그리고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이제 파킨슨 지병에 걸릴 수 있고요. 분비가 과다하면 환각이나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을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그 도파민이다. 도파민이 막 올라올 때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막 흥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독에 빠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중독, 내가 빠친코에 가서 잭팟을 했는데 잭팟이 확 터져버렸어요. 확 터져버리니까 어때요? 뇌에 도파민이 확 활성이 돼서 도파민이 확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파민이 확 터져버려서 느꼈던 그 쾌감을 우리 뇌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또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기분을 또 계속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독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도파민이 이제 인간의 중독과 중독에 관여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과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건 뭐냐면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서 모두 이제 발견되는 호르몬인데요. 각성과 수면, 기분 상태 조절과 관련되고 낮을수록 우울증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우리의 기분 각성이나 수면, 기분을 조절하는 이제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있지 않으면 우울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 처방에도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사용되기도 한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마지막으로 세로토닌에 대해 살펴보면 세로토닌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고요. 사람의 기분에 관여하고요. 그리고 주로 수면과 체온 조절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리고 분량이 적절하면 상쾌하고 평온하고 기분이나 집중력, 기억 향상,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고 좋게 만드는 게 도파민이랑 비슷해요. 세로토닌도 이제 행복 호르몬,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핍되게 되면 뇌 조율 능력이 이제 저하되고 아드레날린 그리고 엔돌핀 호르몬 분비 조절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이고 우울증, 공황장애,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크게 겪다 보면 자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세로토닌의 세로토닌이 결핍되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거까지 우리가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까 그런 내용들 베르니케와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신경계 보상 기제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뭐 대뇌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은 어디인가 뭐 해가면서 쭉 나와 있는 우리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지사의 요 내용을 캡처해 놓은 것들을 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학습 정리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수업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